네, 저는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왕건 센터장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올해 6월에 레벨 1을 합격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사실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첫 발자국을 우리가 잘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CFA 시험이라는 게 1차 합격했으면 이제 2차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2차, 3차까지 가서 조금 긴 과정이긴 합니다만 1차 합격은 의미 있는 우리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3차까지 완주하는 데 있어서 사실 레벨 1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의 특징, 그 다음에 2차 시험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레벨 2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고 또 그래서 레벨 2 합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먼저 CFA에 대해서 기방에 우리가 이제 1차를 합격했으니까 사실 합격하는 지름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CFA를 도대체 내가 왜 해야지라고 하는 CFA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한다면 공부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했든지 간에 CFA의 역사나 CFA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CFA 시험은 1963년도에 첫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의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얼마인가요? 한 60년은 채 안 됐습니다만, 그렇죠? 60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시험의 역사가. 그런데 CFA 정신이랄까, CFA 시작은 63년도가 아니에요. CFA에 대해서 이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시험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처음 생각한 거는 언제일까요? (1930년이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30년대는 이제 대공황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버블이 있었고 그 붕괴가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절에 말하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SEC가 탄생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투자의 딘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투자의 딘,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워렌 버핏을 얘기할 겁니다. 버핏의 전기가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스노우볼이라고. 그럼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인더스트리에서 투자의 D는 꼭 월가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요? 벤자민 그레함이죠. 벤자민 그레함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이유는 CFA 초창기 때 CFA 시험의 교과서가 벤자민 그레함이 만든 Security Analysis라고 하는 유가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이제 아주 근본적인 교과서가 됐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그레함은 콜럼비아 대학에서 30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무려 3개 과목에 대해서 교수 임용 제의를 받습니다. 문학과 예술과 그 다음에 투자죠. 특히나 이분이 좋아했던 게 재무제표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존 버 윌리엄스나 이런 사람들 혼자만의 노력은 아닙니다만 이 시기에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가치 투자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 쪽에 이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소위 이제 DCF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래서 밸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까지 모든 위험 자산을 다루는 특히 주식시장은 머니게임의 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추정해서
독립적으로 추정해서 밸류를 시장의 가격에 있지만 이걸 밸류를 독립적으로 추정해서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의 제시가 있고요. 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도 있었겠죠.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이 이 시점까지는 왕성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식이 싹 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뉴욕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전역의 주와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예, 당연히 캐나다까지 소위 북미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러한 그 유가증권 분석, 특히 주식 분석과 관련된 이제 애널리스트의 소사이어티들이 쭉 존재했던 겁니다. 존재하면서 그들의 반성은 이 개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번 그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될 그 파이낸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금융시장 안에 들어와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에이전트로서 대신 운영해주면서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안에서 또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뭔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전문 자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CFA 시험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30년 뒤죠. 30년 뒤.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주 샬롯빌에서 버지니아 대학의 건물 하나를 빌려서 CFA 시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시험 지금 같은 레벨 1, 2, 3의 구조였어요. 그때도 다르지 않거든요. 자, 첫 번째 시험은 1차 시험이었을까요? 2차 시험이었을까요? 3차 시험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1차 시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 CFA 시험에서 가장 먼저 치러진 시험은 3차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CFA 시험이 있기 전에 애널리스트, 특히 지금 증권회사의 셀사이드의 애널리스트처럼 에쿼티 애널리스트들이 전문가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소사이어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런 의식이 싹 트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시장에는 어떻게 돼요? 20년 또 굉장히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고 CFA 자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같이 의견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때 이미 벤자민 그레함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의 정신만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소위 그랜드 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자격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무임승차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여기서 애널리스트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이 시험을 꼭 보고 CFA 자격을 얻어야 될까 하는 것에 논의가 있었지만 그럴 수 없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럼 1차부터 봐야 되느냐? 그건 너무 또 지나친 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지를 모아서 사실은 3차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20년 경력이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후 이전 출생자들 등등 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시험이 레벨 3 시험으로 280명 정도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응시했고 250명이 합격했습니다만 30명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첫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뀐 거는 뭐냐면 60년대 초반이 됐지만 여전히 시장은 금융 전문가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모두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봤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탐욕스러움과 뭐 여러 가지가 교차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던 인식이 있던 상황에서 정말로 돈도 많이 벌고 연봉도 높고 시장에 정말 베스트 애널리스트 뭐 이렇게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강제로 규제기관이 의무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만들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 호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가지고 사실 미국의 유력 신문들이 미디어들이 이러한 접근을 굉장히 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CFA는 뭐다? 우리가 CFA의 의미는 CFA는 윤리예요. CFA는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자격입니다.
특히 자율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그러면서 CFA가 이제 쭉 응시자가 늘고, 그래서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쏘고 응시자가 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배출하는, 그렇죠? 우리가 재무 분석사, 차터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해가지고 그런 이제 등용문이 되고, 그래서 쭉 시작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1990년대까지입니다. 이 기간까지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미국, 캐나다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애뉴얼 단위의 응시생이 10,000명 정도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다음 시기에 1970년대 초반에 이 대공황에 못지않은 엄청난 시장의 붕괴가 있습니다. 60년대 말 주식 올라갔다가 70년대 초반에 니프티 피프티 열광적으로 있다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50개의 대형주만을 골라서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주식 투자는 끝나는 거예요. 바이 홀드예요. 뭐 코카콜라와 이제 우리가 코닥 하여튼 자동차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디즈니 엄청난 수출을 이뤄내고 그 큰 대형주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계속 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혹독한 구조조정을 이제 1980년대 치르게 되는데, 그 전조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루어지면서 주가 폭락이 있게 됩니다. 그때도 한 60%, 70% 하락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겪은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컸던 게, 이게 초대형주잖아요.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 정말 주식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 이 비해비열적인 이게 싹트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데 한 20년이 걸렸고요. 그래서 1980년대에 그렇죠.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실리콘밸리의 어떤 벤처 정신의 싹이 이제 뿌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80년대 초반 넘어서면서부터 이 고원처럼 쭉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장은 회복되고, 그러나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사실은 이제 이 어떤 금융자산을 갖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과 미국의 투자 대상만으로는 어떻습니까?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게 뭐냐 하면 글로벌 인베스팅이에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죠. 이게 CFA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지금처럼 이머징을 찾는 거죠. 이머징. 한국에 온다. 인도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머징에 투자하게 됐을 때 투자 자금 관련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보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구했던 자격이 CFA예요. 현지의 애널리스트들, 현지에 고용된 전문가들에게 CFA를 공부하게 하고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인터넷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제 CFA 시험은 미국과 캐나다, 북미 이쪽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서 매년 이 기간 동안에 애뉴얼 응시생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 시험 응시한 사람이 매년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 해마다 10,000명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0,000명, 20,000명 해서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해마다 20만 명 가까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 20만 명이라는 기록은 사실은 언제? 2008년 가을 금융위기 이후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의 응시생이 이 성장, 이걸 주도한 것은 누굴까요? 아시아 태평양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응시생이 늘었겠습니다만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엄청난 응시생이 늘은 거죠. 중국 본토 응시생들 해마다 3만 명 가까이 응시합니다. 20만 명 중에서 3만 명 정도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자, CFA는 결국 그래서 뭘까요? CFA는 글로벌이에요.
CFA는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CFA 응시생이 늘었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 주도했는데 한국은 애매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도시국가적인 규모이긴 합니다만 아시아 태평양에서 금융의 허브다라고 얘기한다면 홍콩과 싱가포르 정도를 얘기하고 그 엄청난 규모로 이제 어떻게 돼요? 샹하이와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 자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커서 저희 자산운용이라든지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발전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금융 허브 쪽에 뭐 아시아 쪽에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뭐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유럽은 대표적으로 금융의 도시가 영국 런던이에요. 런던 시티. 그 런던 시티만 하더라도 거기 CFA 차트 홀더가 지금은 10만 명, 12만 명, 13만 명 이렇게 전 세계 CFA 차트 홀더가 있는데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영국의 런던 시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의 중심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인데 홍콩,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나가면 CFA가 왜 글로벌인가? 우리가 글로벌 투자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10명이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10명 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스갯소리가 이건 팩트고 10명 중에 8명 혹은 9명은 다 명함 이름 뒤에 CFA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소개를 하면 CFA 차트 홀더라고 다 소개를 하는데 한두 명이 CFA 차트 홀더가 아닌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지? 엄청난 뭐가 있나 봐. 그게 뭔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스킬과 다른 자격이 뭘까를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이면서 글로벌 패스포트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FA가 진행이 됐고요. 20만 명.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CFA는 뭘까라고 하는 이것을 거쳐오면서 여러분들에게 CFA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CFA는 시너지야.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뭔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다. 근데 그 자체로서 어떻습니까? 이건 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CFA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어때요? 뭔가 보장되거나 그렇죠. 의사 면허증, 회계사 면허증, 변호사 면허증, 면허, 라이선스는 아니잖아요. 이 인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바깥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열의 8, 9은 CFA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필수 자격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면허는 아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 비즈니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최소 필수 조건을 우리가 갖추면서 그렇게 갖춰갈 때 우리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요건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이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컴피턴스가 있어요. 잠재 역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CFA라는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시너지를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모으고 CFA는 그래서 시너지입니다. 또 하나의 데피니션을 얘기한다 그러면 CFA는 뭘까? CFA는 네트워크예요. 어차피 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하이엔드의 고급의 그 투자 인더스트리에서 종사하고 거기서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쌓아나간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CFA 한국협회가 지금은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이쪽에 우리가 둥지를 틀고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CFA 최종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3,000명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 경력 4년에다가 회비를 내는 그렇죠?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적인 정서 때문에 그 인원이 3,000명 합격했는데 1,500명 이 정도 혹은 2,000명 정도가 차트 홀더여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마다 200명에서 250명 매년 최종 합격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CFA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CFA라고 하는 자격에 대해서 디맨드하는 세상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이 CFA 파워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CFA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자격이 될 것이고요. 이 네트워크 속에 소통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어떤 면허에 도전해서 면허를 따고 그래서 독점적인 어떤 부분 쪽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발적으로 아까 시작했었던 것처럼 스스로 셀프 레귤레이터를 하면서 스스로 어떤 그 시장의 본질, 금융시장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테그리티를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 본분을 다하는 성실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될 때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은 실물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CFA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CFA 도전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레벨 2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 설명회니까 그러면 레벨 2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들어가기 전에 합격률을 잠깐 볼까요? 패스 레이트입니다. 월드와이드와 코리아가 많은 차이가 나지만 사실 이제 그 2005년 6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월드와이드 합격률과 한국의 합격률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브로셔에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2015년도에 6월 시험에 월드와이드 합격률은 42% 이렇게 되죠. 42%, 레벨 2가 46%, 레벨 3가 53%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매우 어려운 시험 같지는 않아요. 40% 좀 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이 분모가 다 뭐냐면 시험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 시험장에 간 사람들이에요. 시험장에 간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의 합격률이 이 월드와이드 합격률보다 한참 밑이었지만 처음으로 월드와이드 합격률을 살짝 넘어선 그런 원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한국에 6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아주 그 북새통을 이뤘죠. 전화기가. CFA 시험을 보나요? 그 다음날 CFA 시험을 왜 보나요? 꼭 시험을 봐야 되나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장에 안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시험장에 간 사람, 노쇼가 시험장에 안 간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의미 있는 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월드와이드인데 뭐 한국의 합격률이 변함없고 다만 레벨 3는 월드와이드 합격률보다 많이 못 미칩니다. 한 20%포인트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벨 1을 합격했다는 것은 대강 한국의 경우에 실제로 시험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시험 준비에 마음을 먹은 사람들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이 정도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 볼 수도 있고 하는 비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꼭 시험장에 가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마음 먹고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35% 안에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벨 2 시험을 합격하는 것은 뭡니까? 예, 러플리 10%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우에 레벨 3를 단숨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4% 정도 안에 든다. 이러면 다른 시각이 되죠. CFA 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 이제 레벨 1을 합격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레벨 2를 합격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작하고 마음 먹은 사람들 중에서 연속적으로 본다면 이제 10% 안에 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 사실 한국의 취업 시장이나 CFA 시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레벨 2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30%, 40% 이러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 같지 않지만 뒤집어서 보면 이미 레벨 2에 합격할 때까지 100명 중에 90명은 합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CFA 시험의 레벨 2 시험
또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원래 CFA 시험의 디자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CFA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학습 목표라 그럴까? 테스트하고자 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것은 1960년대 첫 시험이 이루어질 때부터의 디자인이에요. 궁극적으로 CFA 자격은 뭐냐면 Asset Valuation, 리서치 애널리스트의 소양을 갖추는 부분 쪽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쿼티 애널리스트의 소사이어티가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이 합의해서 만든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셀사이드 에쿼티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능력, 그 부분을 갖추게 해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벤자민 그레함이 만든 이 주식 교과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교과서였습니다. 근데 주식에 이어서 크레디트 분석도 해야 되고 픽스드 인컴이 생기는 거죠. 파생 상품이 등장하고 좋다. 모든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파이낸셜 애셋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리서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시험. 이게 레벨 2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레벨 3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뭐예요? 자산 운영하잖아요. 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시험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그러나 이게 과목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테스트 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 과목이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결국 우리가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레벨 2 시험은 레벨 1 시험하고 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려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에셋 밸류에이션에서 특히 에쿼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랬을 때 그 에쿼티에 포커스 맞춰져 있다 그랬을 때 과목 중에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있어요. 기업 재무. 코핀이라고 기업 재무. 그 다음에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 FRA. 그 다음에 Equity Valuation. 아마 CFA 시험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시험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개별 과목이긴 하지만 한 덩어리입니다. 기업 재무를 이해하고 그들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상태와 성과를 재무보고 분석의 형태로 연결돼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 리서치 하는 거잖아요. 에쿼티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게 CFA 레벨 2 시험 비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레벨 3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제 레벨 2에만 포커스를 맞출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레벨 2의 교과목이 Corporate Finance, FRA, Equity Valuation. 그러면 출제 비중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레벨 1에서는 레벨 FRA가 포인트로 20% 출제 비중이고 에틱스가 15% 출제 비중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레벨 2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레인지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딱 시험 문제가 그렇게는 아니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FRA가 20%, Corporate Finance가 10%, Equity Valuation이 20%. 그러니까 50%가 이 한 덩어리에 통합적인 부분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말고 나머지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셋 밸류에이션 시험인데 뭐가 있습니까? 픽스드 인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로가 조금 다른 거죠. 우리가 배경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픽스드 인컴이 있고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스가 있는 거죠. 또 투자 대상에 있어서 뭐가 있나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있는 거죠. 투자 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셋 밸류에이션과 관련돼서 주요 자산, 메인스트림의 에쿼리와 픽스드 인컴, 디리버티브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인데 에쿼리 밸류에이션을 위한 부분 쪽으로 통합적으로 이걸 요구한다. 오케이. 픽스드 인컴은 그러면 출제 비중을 몇 퍼센트로 할까요? 10에서 15. 10에서 15.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는 5에서 10. 이런 식의 레인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5%지만 때로 10%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디리버티브스가 10%지만 15%가 나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레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벨 1에서 요 과목들이 다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나요? 퀀트가 있었잖아요. 퀀터티브 메소드, 퀀트. 또 이코노믹스. 네, 레벨 2에 다 있습니다. 5%. 또 뭐가 있나요? 시험이 10과목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개가 남았네요. 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5%) 마지막 ethics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50%. 이건 뭐 어떠든지 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얘가 10%. 그럼 60%네요. 그럼 얘가 40%. 이런 시험이에요. 레벨 2는. 그러니까 레벨 1과 같다. 근데 조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다. 레벨 2가 레벨 1, 레벨 2 차이가 뭘까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1과 2의 차이예요. 2배가 어렵습니다. 딱 2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가 어렵다.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 네, 시험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 형식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레벨 1은 어땠어요? 3시간 봤죠? 오전에 morning, afternoon 3시간 3hours는 180분 3시간 180분. 그럼 레벨 1에서 시험 문제는 120문제. 삼지선다의 120문제. 삼지선다의 120문제 아니에요. 레벨 2는 60문제. 60문제. 문제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난이도는 2배가 어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총 6시간 보는 거를 12시간 볼 수는 없잖아요. 자, 2배 어렵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시험의 형식이 단순 객관식이지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템 셋으로 나와요. 단순 객관식이 아니에요. 그럼 아이템 셋이란 뭐냐? 60문제, 60문제인데 이 60문제, 60문제를 말하자면 이 케이스형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긴 케이스가 주어지고 1, 2, 3, 4, 5, 6 6문제가 이 케이스에 항상 세트로 아이템 세트로 나옵니다. 여기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60문제인 경우니까 오전에 10세트예요. 10세트. 오후에 10세트가 주어져요. 세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트로. 알겠죠? 그러니까 한 세트에 6문제니까 10세트면 60문제 아니에요. 오후에도 10세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세트.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만약에 에틱스가 10% 비중이다. 그럼 몇 세트를 만나게 됩니까? 2세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오전에 한 세트, 오후에 한 세트. 그래서 6문제가 있는 한 세트의 시험 문제. 오후에도 에틱스가 또 나오게 되고 때로는 오전에 윤리를 그대로 2세트를 낼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자, 이제 다시 그러면 FRA가 20% 비중이다. 몇 세트 문제를 만나볼까요? 이제 한 세트가 5%이기 때문에 4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FRA 2세트 보고 오후에 또 2세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 비중이면 그러니까 20%는 4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5% 비중이라고 하는 얘들은 다 하나의 세트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1차와 좀 다른 점은 1차는 우리가 샘플 테스트를 2번 했잖아요. 그죠? 네, 전 과목. 레벨 2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전에 봤던 문제가 오전에 치러진 과목이 오후에는 안 치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대개의 범위는 이게 아이템 셋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여기에서 풀어야 되는 요구 시간이 할당 시간이 1분 30초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80분이고 60문제니까 아이템에 부여된 한 문제는 3분씩 풀게끔 배정되어 있는 거죠. 자, 난이도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템 셋이니까 영어의 문제가 더 커집니다. 쭉 해서 케이스의 형식이니까.
그리고 문제를 아이템 셋을 접근하고자 했을 때 약간의 요령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이티브가 아니라면 아이템을 저기서부터 쭉 읽고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자 1번 볼까? 근데 그 사이에 또 잊어먹었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있어서 훈련과 연습,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종합 정리하면 레벨 1 시험은 커리큘럼에서 시험 과목은 레벨 1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형식이 새롭게 케이스형 객관식 세트 문제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뎁스가 굉장히 깊어져요. 깊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레벨 2 CFA 시험이 원래 레벨 1과 레벨 2에 거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파이낸셜 에셋의 밸류에이션이 레벨 2에서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깊이 있는 밸류에이션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레벨 1에서 디리버티브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파생 상품에 기본적인 언저리만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옵션의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 쪽을 어떻습니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잖아요. 출발선에서 대강의 모형만. 픽스드 인컴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레벨 2에서 깊이 있게 다뤄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CFA 레벨 2 시험은 CFA 시험의 꽃이에요, 꽃. 왜냐하면 레벨 3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가기 때문에 이건 통합적인 거예요. 통합적인 거기 때문에 레벨 3 시험에서 새로운 우리가 공부의 재미 정말 이거를 갖다가 좀 이거 새롭게 알았는데 이런 것들은 레벨 3 시험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통합하는 겁니다. 자산 운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도 어떻습니까? 리서치 하던 사람이 바이 사이드건 셀 사이드건 리서치 하다가 통합하는 능력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셀 사이드나 이 리서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포트폴리오 매니저보다 순위가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레벨 3에서는 많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것을 과목으로 공부했던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부분 쪽에 통합 능력이 레벨 3라면 진정으로 이게 하나의 전문적인 과정으로서의 제가 꽃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레벨 2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레벨 1은 쉬웠냐? 정말로 쉬웠을까? 레벨 1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레벨 1은 쉽다고 많이 느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것이 10개 과목인데 레벨 1은 이제 이 인트로덕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전공이 있다든지 뭐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떨어진 과목들은 아니에요. 경제학과를 나왔으면 경제학을 보게 되고 뭘 하면 뭘 보게 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레벨 1이 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 자체만을 놓고 보면 쉬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레벨 1에서 테스트하는 내용들이 꼭 CFA가 아니라도 다른 교과 과정이나 다른 커리어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레벨 1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레벨 2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내가 다른 영역에서 공부하고 했던 것이 레벨 2에도 그렇게 어떤 그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예,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회계사로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나 이 FRA의 상당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배경에 깔려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회계사 시험에서 에코티 밸류에이션을 본격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른 영역의 문제가 또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레벨 2는 조금 더 레벨 1과 스토리가 달라요. 스토리가 다른데 2배가 어려워지고 뎁스가 깊어지지만 긍정적인 뉴스는 뭐냐면 레벨 1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RA만 하더라도 그 리딩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자, 레벨 2는 굿뉴스는 리딩 수가 아주 간결해집니다. 리딩이 싹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까지는 안 되지만 리딩 수가 좁아져요. 자, 시험 문제가 작아져요. 자, 2배 어렵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간결할 수가 있어요. 깊이 있게 공부하지만 범위가 이렇게 난삽한 부분이 아니라 핵심적인 몇 가지를 쫙 하고 깊이 있게 하면 그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우리가 커리큘럼북을 마스터하려고 애쓰고 하면은 아까 합격률 봤잖아요. 4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균적인 의미잖아요. 100% 합격할 수 있어요.
결국 자세가 문제예요. 다만 1차 때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어떤 메리트를 주겠다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커리큘럼북을 이제 집중해서 뎁스가 2배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로 내가 전문가의 소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래 레벨 2를 얼마나 진지하고 정말 제대로 했는가, 꼭 시험에 합격이 아니라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해놓으면 레벨 3는 아까 그랬잖아, 새로운 지식은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레벨 3도 그냥 시간만 투입하게 됐을 때 가볍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레벨 3에서 많이 여러 번 걸쳐서 시험에 자꾸 도전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가지 이제 분류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2에서 다른 전문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레벨 2를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했어도 합격하는 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꽈락이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픽스드 인컴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디리버티브스를 깊이 있게 하지 않고 했을 때는 뭐가 반드시 그것이 레벨 3에서 발목을 잡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경험, 투자 산업의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상력을 그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지금은 이제 그 CFA 한국대 교육센터가 레벨 3를 교육시키고 한 지도 엄청나게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에 어쨌든 우리가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만 가지면 합격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CFA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이제부터는 월드와이드 합격률을 넘어서는 합격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과목을 CFA 레벨 2 과목이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합격 전략이라는 스트로티지니까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 시점에서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레벨 2나 레벨 3나 합격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들 합격하시고 할 때 제가 잘 가르치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합격한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공부라고 하는 시험은, 특히 CFA 시험은 누가 어떻게 도움을 줘가지고 그것에만 의존한다 그랬을 때는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가 길을 안내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경우에 어쨌든 조금 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어떤 로드맵이랄까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동일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저희가 상당히 오랜 동안, 또 제가 쭉, 그리고 저는 1차, 2차, 3차를 각 레벨별로 때로 50%, 60%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커리큘럼이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되게 이쪽에 집중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 쪽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똑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하고 그랬을 때 어떤 느껴지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같은 노력이라고 한다면 힘을 보태주고 하는 그런 것 뿐이지, 그게 무슨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최종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시험에 합격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분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투입한 시간, 노력한 것에 이제 다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할 것인가, 이제 방향, 또 고민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해결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레벨 2의 합격 전략이라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이 그림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레벨 1에서 에틱스, 특히 FRA와 에틱스가 70% 이상 받지 않으면 합격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를 느끼는 것처럼 레벨 2에서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와 재무제표 분석, 에코리 밸류에이션, 이게 50% 되는 과목인데 이 부분이 70%를 받지 못하고 여기서 마스터가 안 되면 레벨 2는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레벨 2도 조금 더 쉽게 합격했다는 사람은 바로 이 부분에서 배경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쉽게 합격했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과목은 저희 교육센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두 과목을 강의하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이제 그 김혜윤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그분이 쓴 저서가 사실 CFA 레벨 2의 커리큘럼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CFA 레벨 2의 커리큘럼은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집된 거지만 거의 10년 이상 본인이 저술한 책하고 그것이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건 강의에만 의존하면서 사실은 쭉 따라오면 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다만 다른 공부들 같은 경우에 합격 전략에 있어서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시간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픽스드 인컴, 디리버티브스, 그 다음에 퀀트. 이거는 계량적인 부분이잖아요. 계량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퀀터티브 메소드가 그렇고 픽스드 인컴도 그렇고 디리버티브스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강의를 들으면서 큰 방향을 잡은 다음에 커리큘럼북에 있는 본문에 있는 예제와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샅샅이 쭉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벨 2를 이렇게 딱 했을 때 받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수학 능력 시험 공부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한쪽은 영어다, 한쪽은 수학이다. 그럼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어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가 지루하면 수학 공부하고, 수학 공부 지루하면 영어 공부하고, 둘은 약간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가요? 수학도 하기 싫고 영어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었나요? 그런 게 아니라면 꾸준히 이제 그 문제들을 풀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누가 강의를 막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타디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쪽 부분에서 먼저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풀고 같이 맞춰보고 하면서 시간을 차근차근히 투입하게 되면 배반하지 않고 딱 되는. 그렇죠? 케이스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쭉 연결되는 과목들입니다. 나머지 과목들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특별히 이게 또 픽스드 인컴과 디리버티브스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퀀트 같은 경우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퀀터티브 메소드에서 얼마나 많은 리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레벨 2의 퀀터티브 메소드의 리딩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지난번까지는 딱 3개의 리딩이었어요. 리그레션, 멀티플 리그레션, 타임 시리즈 였는데 올해 하나의 리딩이 더 추가됐어요. 올해 처음으로. 근데 그게 거기서 시험 문제가 막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어쨌든 4개의 리딩이 됐는데 어쨌든 그 3개의 리딩은 딱 리딩 3개. 우리가 리그레션, 멀티플 리그레션, 타임 시리즈. 아주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리큘럼북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핵심적인 예제도 있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샘플 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서 범위를 전혀 넘어서지 못하는 픽스드 임금도 마찬가지고 디리버티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그런 부분 쪽에 마스터할 것을 요구한다. 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역시 레벨 1과 마찬가지로 이게 리딩도 많지 않고 그렇죠.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5% 비중인데 이 부분은 때로 시험이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좀 그 CFA 인스티튜트가 마음을 먹고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이 리딩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 거의 100%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해에는 되게 그런 쪽에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아마 올해 2016년 시험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해까지 강의하시는 분이 안 하고 제가 같이 새로운 리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집약시켜가지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강의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소개와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돼 가지고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브로셔를 잠깐 볼게요. 저희 브로셔를 보면 우리 17페이지에 거기 전문 교수 요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CFA 시험 준비라는 게 레벨 1도 그렇고 레벨 2도 그렇고 레벨 3도 그렇고 당연히 시험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고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만 CFA 교과 과정이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CFA는 시너지고 CFA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실무와 만나고 멘토링도 얻고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대한 어떤 것을 같이 호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CFA 협회가 설립한 교육센터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CFA 교육의 레벨 2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아까 과목들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현 교수님이 이제 그 아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를 강의를 해주시고요. 레벨 2에서. 그 다음에 남진중 부장이 이제 한국투자공사의 글로벌 채권 운영 매니저인데 저희 정규 과정에서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해서 채권을 다 전담하고 계신 분이에요. 채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영상 이분은 이제 CFA 한국협회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또 최근에는 그 국내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취득을 하셨어요. 재미있는 경력은 물론 이제 와튼에서 MBA도 하시고 하셨지만 현재 오비맥주의 부사장님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사실 CFA 한국협회 회장도 하시면서 레벨 2 이코노믹스를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윤주영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미래에셋의 자산운용, 특히 ETF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의 ETF를 맡으면서 미래에셋 ETF가 사실은 굉장히 활발한, 그래서 우리가 실무도 하시면서 카이스트의 금융공학 박사도 또 취득을 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1, 2, 3차를 다 이제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그 다음에 레벨 2 디리버티브스는 우리 박기복, 이제 부산은행에서 파생상품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가리키는 과목이 그대로 다 실무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커리큘럼,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전문 교수님들로부터 뭐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혹시나 커리어 개발과 이런 부분 쪽에서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오프라인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시험 준비해 가지고 파이널 리뷰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지 않은 과목까지도 계속해서 정규 과정으로 다 편성하는 것은 마지막에 저희의 플렉서빌리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전체 과목에서 여러분들 여기 현장 강의 시간표가 있는데요. 5과목만 현장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미 2016년도로 컨텐츠가 다 정비가 돼서 이제 잠시 후면 다 컨텐츠가 올려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기반이고 수강료도 그래서 온라인 수강료만 받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오프라인 수강료가 많이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강료만 받아요. 거꾸로 오프라인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바뀐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센터 입장에서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강의하고 온라인에 좋은 컨텐츠를 얻으려고 한다면 오프라인에 어떻게 돼요? 네, 좋은 분들이 와서 강의하시는 분과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듣고 해야 돼요.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제로금리도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기반으로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온라인 수강료 베이스인데, 그럼 오프라인은 뭐냐? 현장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값을 깎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인해 주는 거나. 어떻게? 현장 강의에 선착순으로 해서 현장 강의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강료로 현장 강의에 신청을 하셔서 이 5과목에 대한 강의는 참석 본인이 원할 때 당연히 여기에 온라인도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질서 있게 시간표를 배정해서 이 과목은 현장에서 끝내겠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현장 강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80% 참여하시는 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합격했잖아요. 레벨 2 합격을 했다. 합격자 발표가 나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강료의 20%를 현금으로 축하금을 드리는 거예요.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면서 온라인 수강료로 오프라인에 참석을 해서 내가 80% 이상 열심히 나오면, 그래서 합격을 했을 때 수강료를 다음번 레벨 3에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수강료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인센티브가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텐데, 제가 잠깐 이걸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현장 강의.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 전문 교수 요원분들의 경우 비록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 있거나 그럼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고, 직접 그 강사님한테 메일을
전해달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또 하나 커리어 디벨롭먼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 아까 소속들이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정중하게 메일을 써서 차를 사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멘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아니면 학생은 아니지만 내가 현재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액세스 스칼러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 등록 장학생입니다. CFA 시험 등록 장학생인데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100%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CFA 한국협회, 그러니까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배정된 시험 등록 장학생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가 이제 주관을 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나 이제 공정하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게 액세스 스칼러십이어서요. 주의해야 될 것은 시험 전에 그러니까 이거 미리 시험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등록을 하면 이미 니드 베이스의 시험 등록 장학생의 신청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험 등록은 하지 말고 이제 9월 15일까지 CFA 인스티튜트에 액세스 스칼러십을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에 이제 그 소정의 신청 양식에 따라서 자료를 보내면 심사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히나 직장인이 아닌 부분의 경우에 신청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 시험 등록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first deadline이 있잖아요. 그렇죠. 9월 15일 날 마감을 하고 사실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CFA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12월 초에 이루어져요. 그럼 그 사이에 시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장학생으로 선정이 안 되잖아요. 장학생으로 선정이 안 돼도 우리가 첫 번째 데드라인에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다 고려해서 첫 번째 데드라인에 할 수 있게끔 다 배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북을 미리 구입하고 싶다면 커리큘럼북을 살 수도 있고요. 이북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그걸 고려해 줍니다. 그래서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불이익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볼 일이에요. 아시겠죠? 시험 등록만 나중에 결과를 보고 다행히 선정이 되면 250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면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 혜택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그때 첫 번째 데드라인 등록하는 거와 똑같은 비용만을 가지고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득이 없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기를 바란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브로셔에서 레벨 2 교육과정을 보면요. 이제 29페이지부터 쭉 있는 거거든요. 29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그러면 저희 교육과정은 아까 온라인 기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5과목은 역시 오프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규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가 있고 그래서 정규 과정은 저희의 교재는 리딩북입니다. 파이널 리뷰는 리뷰북입니다. 레벨 1의 경우에는 리딩북 과정과 취해서 과정이 두 개로, 투 트랙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레벨 2부터는 취해서 과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저희가 한 8년 가까이 저희로서는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결국 CFA 시험의 성공 요건은 커리큘럼북이잖아요. 커리큘럼북을 마스터하는 것이 제대로 이것이 레벨 2나 레벨 3의 그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스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CFA 연구회를 구성해가지고 가르친 학생들, 한양대학교나 또 인하대학교나 아니면 이 교실에서나 사실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커리큘럼 체계로 저희가 리딩북을 만들고 그래서 필요하면 영문이 있지만 필요하면 한글이 개입되기도 하면서 쭉 정리한 것이 마지막에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효과적인 정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됐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저희의 리딩북은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리뷰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딩북의 얘기 중에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리뷰북에 담아서, 그러니까 리뷰북은 문제풀이 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컨사이스하게 또 리뷰북으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들도 구성이 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레벨 2부터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북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남아서 사실은 이제 아이템셋으로 주어지는 것에 실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파악하고 한 부분이 그냥 단순 객관식하고 이건 달라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부분이 쭉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영어의 문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영어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영어로 훈련하고, 또 리딩북, 리뷰북도 거의 뭐 40, 50%는 또 영어로 핵심적인 것은 그대로 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는 부분이에요. 감히 얘기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커리큘럼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자국에서 이렇게 워크북으로 이루어진 예가, 그러니까 지구상에 딱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영국은 워낙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슈에저나 이런 걸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만든, 영국 친구들이 많이 하는 교육기관의 그 참고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영어잖아요. 영어가 아닌 다른 로컬 랭귀지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예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텐데 슬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과정과 파이널 리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파이널 리뷰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일찍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플렉서블하게 실제 시험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정규 과정을 다 개설하고 그것이 촬영이 돼야지만 이제 강의를 온라인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파이널 리뷰할 때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여유 있게 편성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현장 강의 시간표도 3월 16일이면 포폴리오까지 다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 쪽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온라인 걸로 구분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적어도 3월 15일서부터는 그쵸, 파이널 리뷰와 관련된 것도 다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규과정, 파이널 리뷰, 물론 이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다르겠습니다만 전체를 설명드리면, 정규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에 당연히 정규과정만 선택하더라도 과목별 모의고사가 있어요. 과목별 모의고사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또 최종 모의고사를 보고, 실전 모의고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보기 1주 혹은 2주를 남겨놓고 신한권 센터장 제가 강의해드리는 최종 마무리 특강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모든 과목은 아니지만 제가 레벨 2에서 강의하는 FRA와 이제 그 에코티 인베스먼트,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제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핵심적인 과목, 에틱스,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 마무리 특강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이제 풀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제 CFA 레벨 2의 커리큘럼, 그다음에 공부하는 전략, 그리고 저희 교육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맺은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회를 마칠 텐데요. 아까 우리가 출발점에서 CFA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발전, 성장, 선진국 진입 앞두고 있는 거, 이거는 실물이라고 얘기하면 이 카운터파트로 뭐가 있나요? 대한민국의 금융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금융은 안타깝게도 실물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금융은 이것도 안 될 거예요. 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있고,
금융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금융시장 안에 종사하는 금융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금융의 점수는 우리가 다보스 포럼,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항상 발표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IMF 이후에 조금 더 자율 규제의 바람이 불고 관치가 약해지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세계 2, 30위 정도의 어떤 금융 경쟁력이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규제가 강화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금융의 경쟁력 점수는 글로벌화된 점수는 더 내려갔어요. 그 순위가 한 80위, 90위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서 말레이시아가 30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은 80위, 90위니까 저 아프리카의 아주 후진국보다 못한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금융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에서 수출. 우리는 실물이 수출 경쟁력으로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금융은 어떤가요? 예, 글로벌 금융 영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글로벌 금융 영토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의 수익은 수출로 벌어드는 것이 너무 작아요. 5%도 안 돼요. 95%가 내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 영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JP 몰간과 골드만삭스와 몰건 스탠리와 다 하다못해 모든 네로라 하는 쪽에서도 다 글로벌 금융 영토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거의 순도 높은 내수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미래가 너무 가난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너무 가난해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금리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세후로 얻을 수 있는 금리가 5 내지 6%일 때는 그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벌어서 은퇴할 때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5, 6천만 원을 얻으니 그걸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후가 가난해진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 세후로 10억을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세후로 매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노후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제 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결국 길게 봐도 금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높아지는 금리의 세상에 올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금리가 2%, 그 밑에 재료금리, 이 시대가 마치 지구온난화처럼 이러한 시대가 한국에도 도달했고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한 금융 경쟁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금융은 성장할 거예요. 이러한 괴리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질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고 생활하는 필수적인 그런 산업처럼 금융에서 산업이 발달하고 성장할 거예요. 어떤 산업이? 자산운용 산업이, 에셋 매니지먼트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 2% 이런 거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과거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선진국 금융이 이머징, 프론티어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머징과 프론티어를 찾아 나서는 쪽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 가난해집니다. 그때 CFA가 글로벌화 됐어요. 이제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CFA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온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금융을 수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금융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금융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이머징 마켓이나 프론티어를 찾아 나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은 자산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그런 경쟁력을 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맡기는, 우리가 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 금융이 강해집니다. 실물 못지않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전개되는 세상은 금융을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인재를 원할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중산층 금융자산 모아놓은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고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 금융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절박해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죠.
인구 통계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지만 원인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만 되는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CFA는 에틱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문가 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야지만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귀중한 남의 자산을 수탁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조건으로 우리가 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또 키워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 갖추고 CFA는 2차, 3차까지 단숨에 합격하시고 그래서 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금융 영토로 나가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한국에 있어서 좁은 울타리의 경쟁이 뭐예요? 신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신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신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프로 선수가. 글로벌 금융 영토는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프로페셔널로 나가는 거죠. 스펙트럼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신의 직장이 좋은들, 그렇죠? 신의 직장에 속한 사람한테 연봉을 20억 주고 30억 주고 100억 주고 하는 세상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의 직장에서 강정호나, 그렇죠? 과거의 박찬호나 박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한국의 금융은 바로 그러한 글로벌 금융연태에 나가는 꿈을 갖는 그런 젊은이들이 도전할 때 한국의 금융도 같이 성장한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올 거다는 거죠. 준비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또 혹시 디메리트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CFA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면 그 시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로 여러분한테 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과거 20, 30년 동안 쭉 그리고 CFA 교육을 하면서 거의 17년, 18년 동안 교육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의 시점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다만 그 부분이 귀중한 출발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2차, 3차 특히 2차는 CFA 시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 고비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3차는 그러니까 이게 넘치도록 공부하면서 요 고비만 넘어가면 3차는 그렇게 또한 어렵지 않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라고 또 격려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백그라운드에서 나는 최종 노트로 공부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좀 더 간편하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그 슈에즈 노트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요. 아까 경쟁력 4에서 교육센터 자체 학습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해마다 바뀌는 커리큘럼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소화시켜서 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쪽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FA 금융윤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CFA 명성을 갖게 한 핵심적인 CFA가 윤리 에틱스 프로그램인데 아까 출제 비중도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런 실무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윤리가 실용윤리예요. 칸트의 윤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용음악처럼 우리는 클래시컬한 것이 아니라 그 윤리가 실용윤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서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백그라운드, 자산운용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그 윤리 기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의학생들이 에틱 과목은 복불복. 공부를 해도 안 해도 그냥 운 좋게 맞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설명회 오기 전에 학부 수업을 하고 오는 길이에요. 제가 7년 동안 금융윤리 수업을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금융윤리라고 하는 교과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티컬리 사고방식하는 에티컬 리즈닝. 그래서 그런 이제 학부의 부교재나 이런 부분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CFA 인스티튜트의 라이선스를 받고 그들과 같이 해서 한국 로컬 랭귀지로 이 모든 CFA 윤리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책으로 나온 예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오케이. 이제 그게 우리 교육센터의 특징이고요.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험의 합격과 관련된 부분 쪽을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은 기본으로 저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CFA를 왜 할 거냐. 그래서 CFA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공부하는 분들이 준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CFA를 합격하고 했을 때 미래의 CFA 한국협회 회원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CFA 한국협회의 충성스러운 합격생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전문 교육기관으로 CFA만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 교육으로는 이제 CFA 합격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스킬, 그래서 애널리스트 양성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CFA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우리가 마스터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비전공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과정을 공부하면서 같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마스터해야 돼요. 30시간. 그거는 이제 교육 컨텐츠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지금 그 책이 품절이 돼서 재본된 어카운팅 프린시플 교재비만 10,000몇 원 내면 미리 다 학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혹시 그 2016년 CFA 시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레벨 1 신청하는 건데, 그렇죠? 레벨 1 교육과정 이제 내가 시험을 보고 등록하고 할 거라고 한다면 액세스 스칼러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험 등록 장학생 선발이에요. 근데 이거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액세스 스칼러십에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15일까지 CFA 인스티튜트에 시험 등록을 하면 안 돼, 대신. 시험 등록비의 장학생이니까 시험 등록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없습니까? 장학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등록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15일까지 CFA 인스티튜트의 홈페이지에서 적절한 프로세스를 걸치고 다시 이제 CFA 한국협회 소정에 이제 그 서류로 제시하시면 심사해서 CFA 시험 등록비를 다 받을 수는 없으나 그죠 100%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트라이하고 어플라이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또 하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레벨 1 2016년 과정에서 레벨 1의 경우에 그 두 번째 데드라인까지 등록한 그 기간까지 아마 계속 저희가 기회를 드릴 것 같은데 무료 교육을 지원합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 정규 과정에 대해서 교육비를 안 받습니다. 다만 이제 교재와 그 다음에 이제 실비에서 37만 원을 제외한 37만 원만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시면 정규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레벨 1 교육 과정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리뷰가 있어요. 파이널 리뷰가 있고, 그 다음에 과목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또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최종 마무리 특강을 해드립니다. 이 풀 패키지예요. 이 부분이 이제 대학생과 대학원생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교육 지원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 금융강국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CFA 한국협회가 이제 글로벌 금융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2016년, 2015년 12월 시행했었고요. 지금 2015년 12월은 이제 끝났고 그래서 마감이 됐고요. 2016년 6월 시험 관련해서 오픈했으니까 혹시 대학생과 대학원생이신 분들은 그걸 활용하면 교재비만 부담하시는 상태에서 CFA 레벨 1을 합격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그 받으셨을 텐데요. 이 현장 강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현장 강의 시간표가 뭐냐 하면 사실은 CFA 한국협회는
올해부터 온라인 기반의 수강료만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학원생과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오프라인과 관련된 수강료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변했어요. 현장에 안 옵니다. 그렇죠? 많이 안 오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것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다면 예를 들면 온라인 수강료만 받는데 오프라인은 어때요? 훨씬 싸게 받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 오프라인에 눈빛이 초롱초롱한 현장 강의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저희가 모십니다. 알겠죠? 그분들이 오프라인에 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강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강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과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2016년 시험 대비 과목 중에서 우리가 꼭 다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 과목은 아니지만 현장 강의로 촬영하고 여기에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지금 9월서부터 이 정규 과정이 온라인과 관련된 여기 있지 않는 과목들은 이미 다 컨텐츠가 만들어졌고 등록하시면 다 온라인으로 강의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현장 강의에 있는 것들은 여기 현장 강의에 있는 것을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과목이 현장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의 스케줄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여기 정규과정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 선착순으로 이제 강의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적절한 숫자로 현장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재미있는 소식은 현장 강의에 이렇게 참여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내가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뭐 온라인에 대한 서비스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은 80% 이상 참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80% 이상 참석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면 저희가 수강료의 20%를 현금으로 드릴 거예요. 괜찮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훨씬 싼데 이런 인센티브도 있는 거야. 이거 불과 몇 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인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현장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과 같이 눈빛을 마주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생생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인터랙션하고 또 질문도 받고 하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CFA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시작합니다. CFA란 에틱이고 CFA란 글로벌이고 CFA는 시너지고 마지막으로 CFA는 또 뭘까? CFA는 연결입니다. 연결. CFA는 연결이에요. 이어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한국의 아까 실물, 한국의 금융 이 어긋남이 말도 못해요. 이 부분은 선진국 문턱에 가 있지만 금융은 정말 낙후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금융은 순도 100%는 좀 그렇고 거의 100%, 뭐 95% 가까이 내수예요, 내수. 금융 서비스 산업인데 이 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회사, 은행, 증권, 보험 다 합쳐서 금융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서 말하자면 수출로 벌어들이는 게 5%가 안 돼요. 그래서 내수예요. IMF를 겪으면서 통폐합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 금융회사는 어쩌면 신의 직장입니다. 근데 신들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신의 직장도 참 좋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글로벌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면한 상황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일해서 퇴직합니다. 내가 10억을 모아놨고 아파트 있고 20억을 모아놨어요. 10억. 그럼 10억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5% 6% 주던 시절에
세후로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죠? 10년 전만 해도 5%, 6%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연간 5천만 원, 6천만 원 생활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조금 직장을 늦게 잡더라도 후원도 해줄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1,500만 원밖에 내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밥 먹는 것처럼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실물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죠? 50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금융은 전 세계 80위, 90위 거의 꼴찌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떻습니까? 바뀝니다. 한번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인터넷 은행이 나오고, 그렇죠? 핀테크가 이루어지고 하게 됐을 때 이제 사실은 돈이 넘치는데 정말로 1%, 2%밖에 안 준다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구석구석이 어떻습니까? 이머징 프론티어까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차례로 투자하는 투자의 대열에 과거에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누볐다면 이제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누벼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시대처럼 자산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의 지형이 심각하게 바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엄청나게 큰 무전기로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시대를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CFA를 왜 할까라고 했을 때 CFA는 윤리니까 금융이 왜 필요할까를 이해하세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정말 성실한 금융시장, 원래 그때 그 만든 목적대로 기능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시장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글로벌 이코노미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축한 사람들의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보다 더 나은 사회로 가게 하는, 그것이 금융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구나. 나는 금융 전문가가 되고자 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내가 갖는 소명은 무엇일까? 바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금융 전문가로서 내가 나에게 부여해야 되는 소명을 다하는, 윤리적이고 나의 이해보다는 고객을 위해서, 나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위해서,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내가 누비면서 투자하겠다. 어쩌면 나는 신의 대열이 아니라 나는 프로페셔널이 돼서 정말로 프로들이 겨루는 글로벌 마켓에서 한번 앞으로 30년, 40년을 내가 일하겠다. 그럼 나의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강국 코리아로 가게 되고, 이상하게 괴리된 이 부분이 이제 일치된 부분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금융은 강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가난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갖고 시작한다면 CFA는 믿어도 돼요. CFA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인재 꿈꾸는 자 도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메릿을 싹 없애주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3차 합격했을 때 성장한 사람은 다 성장의 DNA를 다 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잘 가르쳐서 합격을 한 줄 알았어. 최근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아주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의 DNA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매진한 결과가 합격에 그걸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다만 저는 제가 미리 공부했고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살짝, 혹시나 피니시 라인에서 살짝 등 떠밀어서 손을 쭉 뻗었을 때, 그 마지런한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우리가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실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먼저 경험하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이드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해야 될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육센터에 있는 전문 교수위원들이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